제57화 유비의 패배 제1장 한편 창정 전투에서 이긴 조조는 3군의 후한상을 내리고 한편으로는 사람을 시켜 원소가 돌아간 이후의 기주 사정을 알아보도록 했다. 세작이 돌아와서 아뢰었다. 원소는 병상에 누워있고 원상과 신배가 서엉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원담, 원희, 고관은 모두 자기 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 사람이 서둘러 공격하자고 했으나 조조는 고개를 저었다. 기주는 양식이 매우 풍족한 곳이다. 게다가 책사 신배 또한 임기응변에 계책이 있는 자이니 쉬 빼앗기가 어렵다. 더구나 지금은 곡식이 자라고 있어 백성들의 생업을 해치지 않을까 두려우니 잠시 기다렸다. 추수가 끝난 뒤에 빼앗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논을 한창 하고 있을 때 허도의 순욱이 인편을 통해 서찰을 보내왔다. 유비가 연암에 있는 유벽과 공도의 군사 수만 명을 손에 넣었습니다. 승상께서 하북으로 출정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유비는 유벽에게 연암을 지키게 한 다음 몸소 군사를 이끌고 비어있는 허도로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하오니 승상께서는 속히 회군하시어 이를 막으십시오. 조조는 크게 놀랐다. 유비는 무얼 노리고 허도를 치겠다는 것인가? 연암으로 임금을 납치하겠다는 생각이 아닐까요? 정욱이 말하자 조조는 고개를 저었다. 유비 실력에 무슨 임금을 납치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혹 형주자사 유표와 손잡은 게 아닐까요? 곽가의 추론에 조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방심할 일이 아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귀 큰 아이는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겠다. 여간 성가신 게 아니로군. 그렇게 말한 조조는 조홍에게 황하 연안에 남아 주둔하면서 군사가 많은 것처럼 허장성세를 부리라고 이른 다음 자신은 유비를 막기 위해 몸소 대군을 거느리고 연암으로 출발했다. 한편 유비는 허도를 치기 위해 관우, 장비, 조은 등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연암을 떠났다. 양산 가까이 이르러 조조군이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유비는 즉시 양산에 군영을 세우고 군사를 셋으로 나누었다. 이에 관우는 동남쪽, 장비는 서남쪽, 유비는 조은과 더불어 정남쪽에 군영을 세웠다. 이윽고 조조군이 도착하자 유비는 북치고 고함치며 군사를 출격시켰다. 조조 또한 진세를 벌이고 큰 소리로 외쳤다. 유비는 앞으로 나오라. 할 말이 있느니라. 유비가 말을 몰아 영문 깃발 밑으로 나가자 조조는 말채찍으로 유비의 얼굴을 가리키며 꾸짖었다. 내 너를 상빈으로 대접하였거늘 어찌 의리를 저버리고 은혜를 잊은 것이냐. 정말 은혜를 잊은 자가 누구냐? 너는 이름은 한나라 승상이나 실제로는 나라를 훔친 도적이 아니냐? 나는 한나라 황실의 종친으로서 임금의 밀조를 받들어 역적을 토벌하러 왔느니라. 내 폐하께서 내리신 밀조를 읽을 터이니 역적 조조를 따르고 있는 너희 장졸들도 모두 폐하의 명에 따르라. 유비는 그렇게 조조를 꾸짖더니 큰 소리로 밀조의 내용을 낭송하기 시작했다. 짐이 듣건대 인륜의 본세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으뜸으로 하고 존귀와 비천을 정함에는 임금과 신하 사이를 중시한다고 하였다. 근자의 조조는 권력을 농락하여 임금과 아버지를 속이고 억누르며 패거리와 붕당을 만들어 조정의 기강을 부수고 무너뜨리니 그간상을 내리고 벌을 내림은 짐의 주도가 아니었도다. 옥디 속에 숨긴 밀조 곧 의대조는 동승을 잡을 때 빼앗았기 때문에 원본은 조조가 갖고 있었다. 그러나 유비는 그 밀조의 내용을 그대로 외우고 있었다. 유비의 낭송을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한 조조는 허저를 불렀다. 당장 달려가서 유비의 목을 따오너라. 예. 허저가 말을 달려나가자 유비의 등 뒤에 있던 조은도 창을 꼬나들고 달려나갔다. 두 장수는 말을 서로 엇갈리며 30합을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양쪽 군사들이 손에 땀을 쥐고 두 사람의 싸움을 바라보고 있을 때 동남쪽에서 한 무리의 군대가 함성을 지르며 달려왔다. 조조가 보니 앞장선 장수는 적토마의 청룡도를 휘두르는 관우였다. 조조는 급히 군사들을 동원해 관우의 군사를 막았다.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이번에는 등 뒤에서 또 한 무리의 군대가 함성을 지르며 나타났다. 앞장선 장수는 장팔 3호를 꼬나든 장비였다. 앞뒤로 적을 맞은 조조군이 허둥거릴 즈음 이번에는 유비가 조은과 함께 중군을 이끌고 공격에 가담했다. 3군이 일제히 덮치자 먼 길을 오느라 지쳐있던 조조군은 유비군을 당해내지 못하고 크게 패에 달아났다. 유비는 조조군과의 첫 접전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군영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유비는 조은을 시켜 다시 싸움을 걸게 했다.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조조군은 일절 응하지를 않았다.
그렇게 양군이 서로 대치한 지 열흘이 지났다. 유비는 다시 장비를 시켜 싸움을 걸게 했다. 욕지거리를 퍼부었으나 조조군은 도무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유비는 비로소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조조가 무슨 꿍꿍이 속인가? 그때 공도가 군량을 운반해오다 조조군에 포위되었다는 급보가 날아들었다. 입덕은 가서 공도를 구하라. 장비를 불러 그렇게 명을 내리고 있을 때 다시 급보가 날아들었다. 하후돈이 군사를 이끌고 우리 뒤를 찔러 곧장 연암으로 진격하였다고 합니다. 유비는 크게 놀라 말했다. 조조는 겉으로는 유비와 대치하는 모습을 취하면서 뒤로는 군사를 빼돌려 공도의 군량 수송과 연암을 공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걸 이제야 알게 되다니. 연암이 적의 수중에 떨어지면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게 된다. 운장은 연암을 구하라. 유비군의 좌우를 맡고 있던 장비와 관우의 군사들이 모두 떠났다. 그로부터 하루도 안 되어 급보가 다시 날아들었다. 연암성이 하우돈에 의해 함락되었습니다. 유벽은 성을 버리고 달아났고 관우는 지금 포위되어 있습니다. 유비가 놀라고 있을 때 급보가 다시 날아들었다. 공도를 구하러 간 장익덕도 조조군에 포위되었습니다. 유비는 급히 군사를 돌리고 싶었으나 조조군이 추격해올까봐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군영 밖에 허저가 나타나 싸움을 걸어왔다. 제2장 유비는 두려워 싸우러 나가지도 못하고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채 하면서 안에서는 군사들을 배불리 먹였다. 그런 다음 보병을 앞세우고 기마병을 뒤따르게 하여 군영을 몰래 빠져나갔다. 다만 군영 안에는 군사 몇 명을 남겨두어 북과 징을 쳐 시각을 알리게 함으로써 대군이 머무르고 있는 것처럼 위장토록 했다. 하지만 유비의 개교 정도는 훤히 꿰뚫어보는 조조였다. 군영을 빠져나온 유비가 군사들과 함께 멸리쯤 행군하여 낮은 흑산을 돌아갈 때였다. 갑자기 횃불들이 환하게 비치며 산마루에서 큰 고함 소리가 들렸다. 유비는 계속거라. 승상께서 미리 아시고 그대를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신다. 등골이 오싹하고 정신이 아득해졌다. 유비가 달아날 길을 찾느라 허둥거리자 조은이 달랬다. 주공,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조은이 창을 꼬나들고 말을 세차게 몰며 길을 뚫고 나갔다. 유비도 쌍고검을 빼어들고 그 뒤를 따랐다. 그러나 그냥 가도록 내버려둘 조조가 아니었다. 갑자기 허저가 달려와 조은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이에 조은이 허저와 맞싸우는데 이번에는 뒤에서 우금과 이전이 달려들었다. 형세가 위태로운 것을 직감한 유비는 조은을 버리고 아무도 없는 황무지 쪽으로 말을 몰았다. 추격군의 함성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끼며 유비는 후미진 길로 혼자 말을 달렸다. 어느새 날이 훤히 밝아왔다. 한창 달리고 있는 유비 앞으로 갑자기 한 무리의 군사가 돌진해왔다. 조조군인 줄 알고 놀란 유비가 다시 살펴보니 앞장선 장수는 연암을 지키던 유벽이었다. 그가 패잔군 1천여기를 이끌고 유비의 가솔들과 함께 유비를 찾아 나섰던 것이다. 주변에 미축, 미방, 간홍의 모습이 보였고 형주로 보냈던 손건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산속에서 뜻밖의 유비를 만난 유벽 일행은 반가움에 울먹이는 음성으로 그간의 일들을 보고했다. 하후돈의 군세가 어찌나 강한지 성을 버리고 달아나자 계속 추격해왔습니다. 다행히 중간에 관우가 와서 막아주어 고비를 넘기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관우는 지금 어디 있소? 유비의 물음에 유벽이 말했다. 우선 가시죠. 곧 아시게 될 것입니다. 멸리쯤 갔다. 둥둥둥 북소리가 울리더니 한 무리의 인마가 앞으로 쏟아져 나왔다. 앞장선 대장은 원소를 떠나 조조에게 몸을 의탁한 장압이었다.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유비는 어서 말에서 내려 항복하라. 유비는 말머리를 돌려 뒤로 물러나려고 했다. 그런데 얼핏 산 꼭대기에 붉은 깃발이 펄럭이는가 싶더니 한 무리의 군사가 우묵한 곳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앞장선 대장은 바로 고람이었다. 앞뒤로 길이 막혀 꼼짝할 수 없는 진퇴유곡이었다. 이에 유비는 하늘을 우러르며 크게 부르짖었다. 하늘은 어찌 나를 이리 궁색하게 만드시는고? 이래 형세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죽는 것이 낫겠구나. 그리고 칼을 빼어 스스로 목을 찌르려고 했다. 유벽이 급히 유비의 팔을 붙잡으며 말렸다. 이 무슨 일입니까? 제가 죽기로 싸워 활로를 열 터이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말을 마치자 즉시 말을 달려 고람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채 삼합도 겨루기 전에 유벽은 고람이 내리친 칼에 맞아
몸이 두 동강으로 잘리면서 말밑으로 떨어졌다. 이를 보고 당황한 유비는 칼을 들고 고람과 직접 대결하려 들었다. 그 순간 갑자기 고람의 후군이 크게 흔들리며 허물어지는 것 같더니 한 장수가 적진을 뚫고 나왔다. 그리고 고람에게 달려들더니 단창에 그를 찔러 말 아래로 떨어뜨렸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창을 고추 세운 채 유비에게 굴레를 올리는 장수는 다름 아닌 조운이었다. 오 조자룡. 유비는 크게 기뻐했다. 예 죽은. 먼저 저자들을 처리하여야겠습니다. 그와 함께 조운은 말을 내달려 뒤쪽의 군사들을 격파하고 다시 앞으로 달려 장압과 맞섰다. 조운과 30여 합을 싸우던 장압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는지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조운은 승세를 몰아 추격했으나 달려갈수록 산길이 좁아졌다. 더구나 갑옷으로 단단히 무장한 병사들이 좁은 골짜기를 겹겹이 지키고 있어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한참 활로를 찾고 있을 때 관우가 관평 주창 등과 함께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반대편에 나타났다. 그 모습을 보니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조운은 관우와 함께 장압의 군사를 양쪽에서 공격해 물리치고 각각 좁은 길목을 빠져나와 험한 산을 점거한 뒤에 군영을 세웠다. 한숨 돌린 유비가 관우를 불렀다. 공도를 구하러 간 뒤에 소식이 없으니 익덕을 좀 찾아보시게. 예. 관우는 말을 몰고 장비를 찾으러 갔다. 원래 장비는 공도를 구하러 갔으나 그가 도착했을 때 공도는 이미 하후연의 손에 죽은 뒤였다. 장비가 힘을 떨쳐 하후연의 군사를 물리쳤다. 그러나 달아나는 하후연을 이리저리 뒤쫓다가 뜻밖의 악진의 군사에게 포위되고 말았다. 장비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선 관우는 중도에 만난 패잔병들에게 장비의 소식을 듣고는 길을 되짚어 달려가 악진을 물리치고 마침내 장비를 구출해 유비에게 돌아왔다. 오, 익덕이 살아있었구나. 울기 잘하는 유비가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하고 있을 때 척후병 하나가 아뢰오 하고 달려와서 보고했다. 조조의 대군이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유비는 손건과 미축 등에게 늙은이와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가라 이르고 자신은 관우 장비 조운과 함께 뒤에 남아 싸우다가 달아나고 달아나다 싸우기를 반복했다. 이렇게 하여 유비가 멀리 달아나자 조조는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군사를 거두어들였다. 허겁지겁 달아나던 유비는 조조군의 추격이 멈춘 것을 알고 비로소 행군을 멈출 적당한 곳을 찾았다. 눈앞에 커다란 강이 나타났다. 그 강 앞에서 말을 세운 유비는 비로소 숨을 돌렸다. 뒤따르는 군사를 세어보니 1,000명도 되지 않았다. 참담한 패배였다. 암담한 심정으로 눈앞에 펼쳐지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던 유비는 그 지방 사람을 불러 물었다. 이 강은 무슨 강이오? 한강입니다. 유비는 우선 그곳에 군영을 세우도록 했다. 제3장. 유비는 이미 그 지방까지 이름이 나 있었다. 강변에서 쉬고 있는데 인근 마을 사람들이 유황숙이란 말을 듣고 양고기와 술을 들고 찾아왔다. 유비는 물가 모래톱에 앉아 장수들과 함께 그 술을 받아 마셨다. 술잔이 몇 순배 돌아가자 유비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대들 모두 임금을 보필할 만한 재주가 있음에도 불행히 나를 따라다니고 있구려. 그 바람에 내 궁색한 운수가 그대들에게까지 누를 끼치고 있소이다. 오늘날 송곳 하나 꽂을 땅도 없는 내가 실로 그대들 신세를 망치는 것이 아닐까 두렵소. 그대들은 어찌 나를 버리고 밝은 주공에게 몸을 의탁하여 공을 세우고 이름을 떨치려 들지 않는 거요. 그 말에 모두들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흘렸다. 관우가 말했다. 아니, 형님 말씀은 틀렸소이다. 옛날 한고조도 천하를 다툴 때 항우에게 자주 패하였지만 그들 구리산의 한판 싸움에서 이겨 400년 기업을 여셨습니다.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은 병가지상사인데 어찌 스스로 뜻을 꺾으려 하십니까? 그러자 손건이 관우의 말을 받아 입을 열었다. 일에 성패는 때가 있는 것이니 상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형주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유경승은 9군을 장악하고 있어 군사도 강력하고 군량도 풍족한 데다 주공과 같은 한나라 황실의 종친이오니 어찌 그에게 의탁하지 않으시는지요. 글쎄 나를 받아줄는지. 그럼 제가 먼저 가서 설득하여 유경승이 국경까지 나와 주공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렇게만 해준다면야.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손건을 형주로 보냈다. 손건은 밤새도록 말을 달려 형주에 도착한 뒤 유표를 뵙고 예를 마쳤다. 유표가 물었다. 공은 유비를 수종하는 사람인데
이곳까지 무슨 일로 왔소? 손건은 마음으로 준비해온 말을 차분히 늘어놓기 시작했다. 유사군은 천하의 영웅입니다. 비록 군사는 미약하고 장수는 몇 안 되지만 그 뜻은 종묘 사직을 바로잡아 세우려는 데 있습니다. 연암의 유력과 공도가 아무런 친분이나 연고가 없었음에도 유사군을 위해 죽음으로 보답한 까닭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명공께서는 유사군과 같은 한나라 황실의 후예이십니다. 지금 싸움에 패하신 유사군께서는 강동으로 가서 손중모에게 의탁하려 하시기에 제가 이렇게 간하였습니다. 친척을 버리고 남을 찾아가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형주의 유장군께서는 어진이를 예로 대하고 선비에게 몸을 낮추심으로 강물이 동쪽으로 흐르듯 선비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같은 한나라 황실의 종친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저를 보내시어 먼저 찾아뵙고 명공의 명을 받들라고 하셨습니다. 손건의 교묘한 유세에 마음이 움직인 유표는 크게 기뻐했다. 현덕은 내 아우여, 오래전부터 만나고 싶었으나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나를 찾아온다니 참으로 기쁘구려. 그러자 곁에 있던 덕규 채모가 초를 쳤다. 주공 아니되옵니다. 유비는 처음에 여포를 따르다가 조조를 섬기고 근자엔 원소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었으나 모두 끝까지 섬기지는 않았으니 그 사람됨을 좋게 알 수 있습니다. 대은망덕한 그를 지금 받아들이시면 조조는 반드시 우리에게 군사를 돌려 쓸데없는 전쟁을 하게 될 터이니 차라리 손건의 머리를 베어 조조에게 바치느니만 못합니다. 그리하면 조조는 반드시 주공을 중히 대접할 것입니다. 손건이 정색을 하고 말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할 말은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 덕규는 여포와 조조와 원소를 거론하였습니다만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인도상 여포는 바른 사람이었습니까? 조조가 참다운 충신입니까? 원소가 천하를 구할 만한 영웅입니까? 유사군의 나라를 위하는 충심은 여포나 조조, 원소 등과 비할 바가 아닙니다. 전에 그들과 상종한 것은 부득이한 일이었지요. 이제 유장군께서 한나라의 후예로 동기간을 위하는 정의가 절실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천리길을 달려와 의탁하려는 것인데 덕규는 어찌 이다지 어진이를 모함하고 시기하는 것입니까? 이 같은 손건의 말을 듣자 유표는 채모를 꾸짖었다. 내 뜻은 이미 정해졌으니 너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라. 무안을 당한 채모는 앙심을 품고 물러났다. 그네는 먼저 가서 유연덕에게 내 뜻을 전하시게 나도 준비되는 대로 마중을 나갈 터이니. 그렇게 이른 뒤 유표 자신도 말을 타고 양양성 밖 30리까지 유비를 마중하러 나갔다. 유표의 모습을 보자 유비는 더없이 공손한 태도로 예를 올렸다. 유표 역시 매우 친밀하게 유비를 대했다. 유비는 관우와 장비 등을 데려다 유표에게 절하고 뵙도록 했다. 유표는 더할 나위 없이 흡족한 마음으로 그들을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각기 거주할 집을 마련해주고 그곳에 머무르도록 했다. 무어라, 유비가 유표와 합작하였단 말이지. 어항 속의 물고기를 강으로 내보낸 것과 같구나. 내 이자들을 몽땅. 유비가 형주의 유표에게 몸을 의탁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조조는 즉시 군사를 이끌고 가서 공격하려고 했다. 그러자 정옥이 말렸다. 아직 원소도 제거하지 못한 터에 서둘러 형주 양양을 치시다가 원소가 북쪽에서 군사라도 일으키면 승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일단 허도로 철군하시오. 병력을 기르고 날카로움을 축적하면서 따뜻한 내년 봄까지 기다렸다. 원소를 먼저 격파하신 뒤에 형주 양양을 취하시느니만 못합니다. 그리하면 남북의 이익을 한꺼번에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조조는 신음하면서도 정욱의 건의에 따라 마침내 군사를 거느리고 허도로 돌아갔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